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삼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4세기, 5세기, 6세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한번 우리 질문에 답해볼까요? 자, 4세기에는 누가 전성기였습니까? 기본이죠. 이거는 백제. 그 다음에 5세기, 고구려. 각국의 전성기 순서입니다. 전성기. 그래서 뭐 백제 근초고왕 때, 그리고 이제 5세기는 고구려 장수왕 때, 광개토 대왕부터 전성기를 열어서 이제 한강 유역 차지한 거는 이제 장수왕 때, 그리고 신라 진흥왕 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저번 시간에 자세히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신라가 막판에 이제 전성기를 차지하는데 진흥왕 때 뭐 대가야를 정복했다. 뭐 그런 거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삼국만 다뤘으니까 가야는 왜 연명왕국에 머물렀고 어떤 식으로 멸망을 했느냐. 그래서 가야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갑시다. 가야가 우리가 별거 없을 것 같지만 가야가 문화 부분에서는 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야의 문화재 부분을 실제로 그 남부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춘천지방이라던가 부산 아래쪽, 뭐 김해 쪽 가서 보면은요, 얘네들 토기라던가 아니면 철을 재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우수해요. 그래서 가야의 발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는 전기가야 동맹과 후기가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기가야는 어느 가야 중심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좀 모니터가 살짝 비치네요. 전기가야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전기가야는 금관가야 중심이었습니다. 금관가야 위치가 어디냐면 김해예요. 바닷가예요. 그 부산 옆에 있는 김해 알죠? 바닷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금관가야 때는 주로 왜 바닷가에서 금관가야 중심이냐면 중개무역이 발달을 했었어요. 이때 가야가 이제 발달하게 된 그런 기반이 중개무역, 누구랑 있냐면 이제 낙랑과 뭐 규슈, 낙랑과 규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 낙랑은 한해 사구년으로서 저 위쪽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규슈는 이제 일본의 규슈지요. 그래서 왔다 갔다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어서 이제 김해 금관가야로 성장을 하다가 금관가야는 결국 누구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까? 신라의 법흥왕에게 멸망하게 되죠. 법흥왕에게 6세기 초에 멸망하게 되는데 532년 법흥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하게 되고 후기가야 연맹, 바로 대가야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대가야는 고령 지방인데요. 지금의 고령 지역이 지금의 약간 대구 위치, 그러니까는 좀 내륙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 좀 위쪽으로. 왜 후기가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이 중간에 아까 그 신문현 기사와 관련된 광개토 대왕의 뭐 침입이라고 해야 되나? 광개토 대왕의 낙동강 유역 공격, 낙동강 하류 지역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전환점이 됐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금관가야 김해 쪽이 낙동강 하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광개토 대왕이 그 신묘년 때 와가지고 왜구를 격퇴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고구려 국력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와 아까 그 신묘년 기사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백잔과 땡땡 신라 얘네들을 2위 신민으로 삼았다는 거죠. 완벽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조공을 바치는 아래 신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금관가야가 광개토 대왕의 침입을 받고 나서 뭔가 쇠퇴하고 결국 자연스럽게 고령의 대가야로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 이렇게 변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후기 가야 연맹 고령의 대가야는요, 발달한 철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좀 발전을 시키다가 그리고 나서 이 대가야가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면 신라와 동맹을 맺게 돼요. 고구려가 점점 성장을 해가니까 이제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점점 성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신라가 배신을 때리게 되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뭐 백제랑도 손을 잡다가 결혼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하다 딱 배신하게 된 게 전에 나왔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가야도 패배하게 돼요. 이 관산성 전투는 어떻게 딱 표현하게 되냐면 나제 동맹과 기존에 있었던 나제 동맹과 그 가야와 맺었던 신라의 동맹도 같이 끊어지게 되는. 왜냐면 이 가야와 뭐 백제와 신라의 그런 나제 동맹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제 동맹을 하는데 왜 관산성 전투가 중요하냐면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을 했어요.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뺏었어. 그런데 이제 신라가 자기가 가장 알짜배기인 한강 중류와 하류 지역을 자기가 딱 차지하고 백제한테는 너는 저기 척박한 한강 저기 상류, 저 강원도 지역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야한테도 딱 배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야한테는 아무것도 뭐 안 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관산성 전투가 일어났지만 결국 백제랑 가야가 패배해버리고 가야는 누구한테 멸망한다? 신라의 진흥왕에게 멸망한다. 진흥왕에게 멸망. 이 멸망한 연도가 딱 30년 이후에요. 외우기 쉬워요. 56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는 결국 이렇게 신라의 여기 532년 법홍왕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후기 가야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가야는 결국 연맹왕국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국가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연맹왕국에서 그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필기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할게요. 그럼 가야가 연맹왕국에 그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야가 이렇게 삼국시대처럼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중앙집권화가 되지 못하고 연맹왕국에 멈추게 된 이유. 뭐 그런 부분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아.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리적인 문제라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중국과 바로 직접 교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고구려랑 막 직접 교류를 한다던가 이런 지리적인 문제, 바로 백제와 신라 사이에 싹 껴가지고 계속 두 나라의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지리적인 문제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맞아요. 채팅창에 각 국가들이 지들이 세다고 서로 양보하나.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각 나라의 소국, 가야는 6가야 연맹체였거든요. 6개의 가야국이 막 있었어요. 아까 뭐 금강가랑 대가야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걔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6가야가 있었는데 그 6가야가 각 소국이 서로 쟁쟁하게 서로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지네끼리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열이 됐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한 그런 군주가 나타난다던가, 뭐 대가야 중심이면 대가야가 싹 통일을 해버린다던가, 금강가야가 싹 통일을 해버려가지고 뭔가 중앙집권화를, 왕권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 소국이 이렇게 분열돼 버렸다는 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집권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에 머물렀다. 뭐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가야가 그래도 되게 경제나 문화 부분이 되게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필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가야의 경제. 가야의 경제는 사실 앞에서도 이미 다 나왔어요. 첫 번째, 가야는 농경이 되게 발달을 했다. 농경의 발달이 왜 철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미 그 전에 맞아요. 국사는 뭐 이것저것 아니면 왕권 강화가 답이다. 왜냐하면 국사는 흐름의 모든 게 왕권 강화가 되게 중요해요. 왕권 강화가 돼야지만 뭔가 국가가 융성하고 발달이 되고 뭐라도 좀 이룩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좋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농경의 발달이 왜 철과 관련이 있냐면 그 전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뭐 이렇게 청동기 배웠을 때 나중에 철기 시대 때 철제 농기구의 발달로 농사가 발달했다. 그거죠. 그 전에는 정말 농사를 돌로 했어요. 반달돌칼로 뭐 벼이삭 자르고 그랬는데 우수한 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야는 농경이 발달하게 됩니다. 위치 자체도 낙동강 하류에 이런 비옥한 습지가 있었고, 그리고 우수한 철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경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그리고 가야의 위치가 옛 변안의 위치, 그 마한 변안 지난 기억나시죠? 변안의 철이 워낙 발달했었고 거기에 가야가 생성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철이 발달했고, 낙동강 하류였기 때문에 이런 비옥한 습지대에서 얘네들이 벼농사도 발달을 했다는 거. 그래서 농경이 발달로 얘네들은 먹고 사는 거에서는 뭐 그래도 풍족한 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토기의 발달. 이 가야와 관련된 제가 실제로 답사를 가서 여기 무슨 박물관이라던가 고분 뭐 이런 데 가면요, 토기가 진짜 되게 정교하고 우수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정도가 할 정도로 되게 토기가 정교하고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가야의 토기가 이게 일본에 전해져서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줬다는 거.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우수한 토기가 발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낙랑과 규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래서 가야의 이런 문화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그래도 꽤 발달을 했는데 가야는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중앙주권 국가로 발달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망했다. 이 정도로. 뭐 이 중개무역의 주로 중개무역 물품은 역시 철이죠. 철을 가지고 철을 이 낙랑과 규슈 지방까지 그래서 무역을 했다는 거. 철을 가지고 무역을 했다는 거. 그래서 가야의 경제는 이 정도까지 그냥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야는 주로 출제가 된다면 정기와 후기 가야 연맹과 뭐 그 멸망한 왕이라던가 뭐 이런 경제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뭐 굳이 이렇게 자세히 뭐 살펴볼 것도 없고 이게 그나마 이제 자세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야는 이 정도까지 할게요. 가야는 이렇게 하시고 교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개인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구려의 수당 전쟁 거기서 진도를 계속 나가볼게요. 다시 지도를 그리면 이번에는 6세기와 7세기 십자형 외교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나당 동맹이 있으면 또 이제 돌궐, 고구려, 백제 외에 남북 세력이 있었다는 거. 동서 세력, 남북 세력 기억나시죠? 자, 나라를 적어보면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야도 있고요. 그리고 외. 그리고 이쪽에는 수나라였다가 수나라가 금세 멸망하고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위치가 신라가 이제 또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때 좀 전성기 시기예요. 여기까지 진흥왕 때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신라랑 이렇게 신라는 이제 동서 세력을 맺는 거고 동서 세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당 동맹.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저 위에 있는 돌궐이 사실 위치는 더 위입니다. 지금 칠판 위치상 위에다 못한 거고요. 자,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요렇게 쭉쭉쭉 요렇게는 이제 남북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세를 6세기에서 7세기 십제형 외교라고 하고 이 시기에 나타났던 전쟁 바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한번 당나라가 고구려를 한번 쳐들어온다고 했었죠. 그쵸? 사수대첩 들어보셨잖아요. 을지문덕장군 뭐 이런 건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수양제로 나온 뭐 이런 뭐 드라마에도 나왔었고요. 맞아요. 자, 그럼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여기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대외 침략. 자, 고구려는 수나라가 한 번, 당나라가 한 번. 그러니까 고구려가 정말 대단한 게 사실 중국 애들은 막 엄청난 인원, 113만 대군. 그냥 말로만 113만 대군 할 텐데 113만 대군이면 정말 인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113만 대군을 고구려가 막았다는 거. 이때 솔직히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나라가 쭉쭉 내려와서 신라, 백제는 당연히 발렸을 거고 우리나라가 중국이 됐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두 차례나 중국을 막아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력이 많이 쇠해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고구려는 수나라가 수문제도 쳐들어왔고 수양제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고구려가 대단한 게 이 수양제 침입을 고구려가 막아내고 나서 수양제가 막 완전 막 뒷목 잡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살수대첩은 수나라가 사실 수문제 때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해요. 고구려가 이 위쪽으로 이제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가 영향 때 선제 공격을 하고
당연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문제가 쳐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30문 대군을 와서 30문 대군을 물고 왔지만 결국 실패. 수문제 침입은 간단하게 실패. 또 칸이 모자라네. 자, 그리고 수양제는 이어서 114만 대군이 침입해 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큰 전투가 살수대첩이죠. 그러니까 사실 수양제가 되게 여러 차례 쳐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유명한 전투 살수대첩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살수대첩은 아시겠지만 뭐 을지문덕 장군의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청천강 하류에 막 소가죽으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게 막 물길이 없는 줄 알고 지나가다가 팍 물 튀어가지고 이렇게 쫙, 그래가지고 살수 전투라고 하잖아요. 청천강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612년에 살수대첩으로. 그리고 나서 이 수양제 침입을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막아냈다라는 거, 격퇴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배경은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주시면 좋냐면 영계소문이 이때 독재를 했다라는 부분. 자, 일단은 당나라의 전쟁은 고구려의 대당 정책, 대당 정책이 약간 강경했다라는 거. 이 강경책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계소문의 천리장성이죠. 이 천리장성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천리장성이 있는데, 이 천리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고구려가 하나의 그 튼튼한 국가로서 당나라를 막아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이따가 동북공정 얘기도 할 건데, 중국은 고구려가 지네 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자기네 나라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인데 그 안에서 막 천리장성을 쌓고 싸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천리장성의 그런 천리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가 하나의 국가로서 인지를 하고 대외 침략을 막는다는 의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강경책에다가 여기다가 얘네들이 이제 영계소문이 이제 뭐 영양왕을 폐하고 뭐 보장왕을 보위하고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요거를 구실로 당태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당태종 침입을 오고, 그리고 우리가 몇 차례 막아내고 대표적인 전투는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를 결국에는 막아내고,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거. 안시성 전투 우리가 승리. 뭐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고구려는 이렇게 수나라 때 당나라에게 한 번씩 이렇게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약간 국력도 약간 쇠한 부분이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계소문 사후에 뭔가 그런 후계자를 제대로 삼지 못했어요. 영계소문은 전쟁에는 되게 능했지만 정치에서는 좀 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군이니까. 그래서 아쉽게도 결국 안시성 전투 이후에 영계소문 사후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진도 나가고요. 다음 진도는 동북공정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